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진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지만 지하 깊숙한 벙커는 뚫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유럽의 한 무기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한 후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에게 한국의 현무호가 있었다면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용했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무기체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유럽계 여성 무기해설가 소피아 헤르츠입니다. 전직 나토 출신인 그녀가 한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과 그 후 일어난 변화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진짜 실력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제 정세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소피아 헤르츠는 유럽에서 가장 신뢰받는 군사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전직 나토 소속이었던 그녀는 현재 자신만의 국방 전문 채널을 운영하며 세계 각국의 무기체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분석은 정확성과 객관성으로 유명했죠. 정치적 편견 없이 순수하게 기술적 관점에서 무기를 평가하는 것이 그녀의 신조였습니다. 2024년 말 중동 상황은 소피아에게 특별한 관심사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기, 소피아는 브뤼셀에 있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수많은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한 모니터에는 위성사진과 각종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이란의 지하 핵시설에 대한 정보들이 책상 위에 가득했습니다. 포르도와 나탄즈 핵시설의 구조도, 지하 깊이, 방어시설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들이었습니다. 지하 수십 미터 깊이에 건설된 이란의 핵시설들은 일반적인 폭탄으로는 절대 파괴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와 여러 층의 방어막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골치 아픈 문제군요. 소피아는 혼잣말을 하며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 방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하 80m 깊이에 위치한 시설들,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수미터 두께의 콘크리트와 강철 구조물들. 이런 시설들은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가장 주목한 건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이었습니다. GBU-57이라고 불리는 이 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벙커 파괴용 폭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게만 해도 13톤에 달하는 이 괴물 같은 무기가 유일한 해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죠. GBU-57조차도 깊이와 구조에 따라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세계 최강국들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기술의 한계와 전략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모든 상식이 뒤바뀔 만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분석하며 긴장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 3시, 이스라엘 공군의 최신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들과 F-15 공격기들이 대편대를 이루어 출격한 것이죠.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는 나토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전을 실시간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실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의 훈련도, 장비의 성능도 완벽에 가까웠죠. 첫 번째 공격파가 목표에 도달했을 때 소피아는 모니터를 통해 폭발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치솟았고 지상시설들이 파괴되는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들어온 정보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폭탄들은 시설 상부는 완전히 파괴했지만 정작 중요한 지하 벙커는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핵심 시설들이 여전히 온전하게 남아있었던 것이죠. 소피아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쉽지 않군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작전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했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력도 거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죠. GBU-57 벙커버스터의 지원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72시간 후 미국의 거대한 B-2 스텔스 폭격기가 출동했습니다. 13톤짜리 괴물 폭탄 GBU-57을 탑재한 채로 말이죠. 이 폭탄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일반 전투기로는 운반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B-2 폭격기만이 이런 무기를 운용할 수 있었죠. 폭탄이 투하되자 지진과 같은 진동이 수십 킬로미터까지 전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이란의 지하시설 일부가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성공적인 작전이었는데 왜 이렇게 아쉬운 기분이 드는 걸까요? 이스라엘 같은 군사 강국도 결국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술의 한계와 의존성의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피아의 동료인 마르쿠스가 황급히 스튜디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소피아, 이거 봐야 해.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보야. 동료가 건넨 자료를 보자 소피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현무호라는 한국의 미사일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의 놀라운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죠. 만약 이스라엘에게 한국의 현무호가 있었다면 미국의 도움 없이도 가능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전직 공군 사령관이었던 아미르 에젤의 이런 발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이요? 정말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소피아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그녀가 알고 있던 한국은 경제 강국이었지 군사 강국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국전쟁 이후 꾸준히 국방력을 키워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반도체와 자동차, K-팝으로 유명한 나라였지 무기로 유명한 나라는 아니었거든요. 소피아는 한국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로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군사력은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GBU-57을 능가하는 수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더구나 이스라엘 같은 군사 선진국이 부러워할 정도라니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소피아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한국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국방기술, 무기개발 역사,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죠.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진보된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놀랍게도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초청장이 날아왔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한 타이밍이었죠. 초청장에는 정중한 영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이신 소피아 헤르츠님을 한국국방과학연구소로 초청합니다. 한국의 국방기술에 대해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소피아는 주저하지 않고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시간 동안 그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정말로 미국의 GBU-57보다 뛰어난 무기가 존재하는 걸까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그녀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소피아는 한국의 첫인상에 놀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 같았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든 것들이 유럽과는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효율성과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조화된 공간이었죠. 이런 공항을 만드는 나라라면 무기도 뭔가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그녀를 맞이한 건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이정현 박사였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소피아를 반겼습니다. 소피아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내일 정말 특별한 걸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정현 박사의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의구심도 품고 있었죠. 차로 서울 시내를 이동하면서 소피아는 한국에 대한 인상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첨단 인프라, 그리고 거리를 달리는 수많은 전기차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정말 뭔가 특별한 무기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라고 소피아는 생각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소피아는 다음날 이른 아침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넓은 부지에 자리 잡은 연구소는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죠. 보안도 삼엄했습니다. 여러 검색대를 통과하고 신원 확인을 받고 특별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소피아는 연구소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과 거대한 실험실들, 그리고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정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 기술이 개발됩니다. 현무호도 바로 여기서 탄생했죠. 오늘 보실 건 현무호의 실제 관통력 테스트입니다. 이정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소피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되었습니다. 만약 기대만큼 대단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실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이정현 박사는 현무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현무호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지하 깊숙한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정밀 타격 무기죠.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것입니다. 소피아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을까요? 실험장에 도착하자 소피아는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보다도 큰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쪽 끝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목표물이었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본 소피아는 눈앞의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높이만 해도 20m가 넘어 보였고 폭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란의 핵시설과 유사한 방어력을 가진 모의 벙커였습니다. 두께만 해도 수미터에 달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죠. 그 위에는 추가적인 강철 보강재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걸 뚫는다고요? 소피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나토에서 본 어떤 무기도 저런 구조물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거든요. 이정현 박사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 구조물이 얼마나 견고한지부터 보여드리죠. 이정현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저모의 벙커는 실제 이란 핵시설의 방어력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지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다층 방어 구조, 폭발 충격을 분산시키는 특수 설계, 그리고 가장 단단한 콘크리트와 강철 합금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었죠. 일반적인 폭탄으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습니다. 라고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발사대에 설치된 현무호 미사일을 본 소피아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았거든요. 미국의 GBU-57처럼 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길이는 약 8m 정도로 보였고 직경도 1m 남짓했습니다. 저 작은 걸로 정말 가능한가요? 소피아의 의문은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저런 작은 미사일이 13톤짜리 GBU-57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요? 크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죠. 이정현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무호는 단순한 폭탄이 아닙니다. 지하 관통에 특화된 정밀 타격 시스템입니다. 박사는 미사일의 구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무호는 다층 탄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탄두가 경로를 뚫으면 두 번째 탄두가 더 깊숙이 들어가 폭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건 더 스마트한 무기였습니다. 무작정 크고 무거운 폭탄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정교한 기술로 목표를 정확히 파괴하는 방식이었죠. 마치 외과 의사의 수술칼 같네요. 라고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정현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망치가 아니라 정밀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현무호의 핵심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관통탄두, 정확한 타이밍으로 작동하는 지연신관, 그리고 목표물의 구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센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발사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통제실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소피아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 순간이 자신의 모든 상식을 바꿀 수도 있는 순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발사 10초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피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연구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 4, 3, 2, 1 발사. 현무호가 엄청난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의 화염과 연기가 장관이었습니다. 미사일은 완벽한 궤도를 그리며 목표물에 접근했습니다. 소피아는 고성능 카메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현무호는 정확히 계산된 각도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명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이 있었고 잠시 후 더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층 탄두 시스템의 작동 모습이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엄청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지면이 흔들릴 정도였죠. 먼지와 연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손에 땀을 쥐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먼지가 가라앉자 소피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토록 견고했던 콘크리트 벙커가 완전히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깔끔하게 마치 거대한 드릴로 뚫은 것처럼 정확한 원형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구멍의 깊이는 구조물을 완전히 관통할 정도였습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소피아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GBU 57도 완벽하지 못했던 일을 한국의 현무호는 깔끔하게 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훨씬 작고 가벼운 무기로 말이죠. 이정현 박사는 소피아의 놀란 표정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놀라셨죠? 저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험과 개발 끝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겸손함도 느껴졌습니다. 소피아는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 들어간 건가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무기네요. 이정현 박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핵심은 탄두의 설계와 재료 기술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으로 다단계 폭발을 일으키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입니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무호의 성공 비밀은 크기나 폭발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밀성과 효율성에 모든 것을 집중했던 것이죠. 큰 망치로 내려치는 대신 작고 날카로운 칼로 정확히 베는 방식이라고 박사는 비유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야말로 한국만의 독창적인 기술 철학이었습니다. 왜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나요? 소피아의 질문에 이정현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저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하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위협들까지 말이죠. 박사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분단 상황에서 항상 북한의 지하시설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의 핵시설들과 지하 군사기지들, 그리고 수많은 지하 터널들이 한국에게는 현실적인 위협이었죠. 현무호는 바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이정현 박사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고전적인 격언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이 격언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세계가 이 기술에 대해 잘 모르는 걸까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당연히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어야 할 텐데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이정현 박사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저희는 크게 떠들지 않는 편입니다. 필요할 때 조용히 준비하고 필요한 사람들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사의 말에는 한국인 특유의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무기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 소피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였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으면서도 실력은 확실했던 것입니다. 마치 조용한 고수 같은 느낌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과시하느라 바쁠 때 한국은 묵묵히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유럽으로 돌아온 소피아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브뤼셀에 자신의 스튜디오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국에서 본 현무호의 위력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깔끔하게 뚫린 콘크리트 구멍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죠. 이제 그녀에게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세계가 알아야 할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 말입니다.
소피아는 즉시 특별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괴물은 서울에 있었다였습니다. 이 제목에는 그녀의 놀라움과 감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모든 것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기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소피아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한국의 다른 무기 시스템들, 국방 기술의 발전 과정, 그리고 한국 특유의 기술 개발 철학까지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현모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방송되자 유럽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한국에 그런 기술이 있었다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군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피아의 채널 구독자 수는 하루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놀라움과 감탄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죠. 더 놀라운 건 전문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이런 기술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공식 석상에서 발언했습니다. 독일의 군사연구소에서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죠. 영국의 유명 군사 전문가인 제임스 헤이스팅스는 자신의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개발해왔다. 이탈리아의 국방장관도 한국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소피아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진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한국의 진짜 의도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 말이죠. 그녀는 추가 취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다른 무기 시스템들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현모호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국방기술 수준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또 한 번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수함 기술, 전투기 개발, 레이더 시스템까지 모든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뛰어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소피아의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이제 양쪽 모두 한국의 기술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현모호 기술을 공유해달라는 직접적인 요청이었죠.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기술은 중동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란 쪽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양쪽 모두 한국의 기술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피아는 이런 상황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공개한 정보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요? 그녀는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양쪽 모두에게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평화를 위한 것이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중립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특정 국가의 군사적 목적에 제공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런 한국의 입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도움을 주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왔죠. 특히 서방 언론 중 일부는 한국이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한국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 기술은 한번 퍼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죠. 이는 정말 역사적인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을 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현모호 기술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우리도 이런 접근 방식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는 한국기술연구팀이 새로 구성되었고 한국과의 기술 교류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양국 모두 한국의 기술에 대해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고 중국의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흥미롭게 전개되었습니다. 소피아의 프로그램을 본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브라질, 인도, 심지어 일본에서도 한국의 기술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하루아침에 세계 무기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국방장관은 공식 방안을 통해 한국과의 무기기술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도 현모호 같은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캐나다에서는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질과 인도도 한국과의 국방기술 협력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피아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직 공군 사령관이었던 아미르 에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현모호가 있었다면 이란 작전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도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발언은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군사 강국의 고위 인사가 다른 나라의 무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더구나 그 상대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이정현 박사와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사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화상통화로 만난 이정현 박사의 답변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자부심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피아의 질문에 박사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정받는 것이 기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평화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세계의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다른 무기 시스템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현모호 외에도 한국이 개발한 여러 무기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죠. K9 자주포, 차세대 전투기 KF-21, 그리고 각종 함대함 미사일들까지 한국의 국방기술이 전반적으로 재평가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마지막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단순히 한국의 무기가 뛰어나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성공 비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한국 특유의 문화와 철학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소리치지 않고 묵묵히 실력을 쌓는 문화,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위한 기술이라는 분명한 목적 의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소피아는 마지막 방송 원고를 작성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화려한 선전이나 과시보다는 실질적인 실력을 쌓는 데 집중했죠. 그 결과가 바로 현모호 같은 혁신적인 무기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소피아의 마지막 방송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기술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철학과 문화까지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소음을 내는 나라가 아니라 조용히 실력을 쌓는 나라입니다. 라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소피아에게는 전 세계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CNN, 영국 BBC, 프랑스 24 등 주요 언론사들이 그녀와의 인터뷰를 원했습니다. 모두 한국의 무기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죠.
한국 정부에서도 소피아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공식 서한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정현 박사도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소피아가 가장 기뻤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의 방송을 본 젊은 유럽인들이 한국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한국이 이렇게 멋진 나라였다니라는 댓글들이 그녀의 채널에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꼭 목소리가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만들어지니까요. 이것이 소피아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방송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소란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런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현무호라는 놀라운 무기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이죠. 화면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현무호 시험 발사 장면이 다시 한번 재생되었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세계에 전한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소피아는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